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한 재판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장 선거에 정권 핵심부가 개입됐다는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의원의 경우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재판 결과보다 우리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 실현을 둘러싸고 더 큰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9는 먼저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오늘 선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송 전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은 이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심리 3년 10개월 만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 역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황 의원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법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 범죄로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송 전 시장 측근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 문서를 전달했고 이 내용은 범죄 첩보로 바뀌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이첩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출직 공무원 비위 첩보를 다룰 권한이 없는데도 공적 기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담당 경찰을 좌천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황 의원이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성실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백원우 전 비서관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적어도 도덕적으로만큼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경찰이 김기현 당시 후보를 압수수색한 건 공천이 확정된 당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우리 시청을 들이닥쳤죠, 경찰이요. 그런 다음에 들이닥친 직후에 TV 카메라가 가서 생중계까지 했고요. 압수수색 장면을요. 1심 판결 이후 김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테러였다며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2021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법원이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 골라 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 1심 판단의 오판이 바로 잡혀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이 3년 10개월 동안 지연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역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임기를 다 채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오래된 사건처럼 느끼실 텐데 이제 겨우 1심 판결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법조팀의 윤태훈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먼저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취지는 뭡니까? 일단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 전 시장이 각종 선거에서 그동안 8차례나 떨어졌고 문 대통령 집권 아래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가 절호의 기회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세에서도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은 송 전 시장은 물론 당시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이 공모를 했고 또 송 전 시장의 경쟁 상대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수사 시작부터 계산을 하면 4년 넘게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일단 검찰의 기소 과정은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요. 예. 검찰은 2019년 11월에 수사에 착수해서 2달 만에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면서 결재를 3차례나 해주지 않아서 시간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도 충돌이 벌어졌었는데 결국 윤 총장이 직접 간부 회의를 소집하면서 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일단락이 됐던 겁니다. 자, 기소된 다음부터는 3년 10개월. 재판은 왜 이렇게 또 오래 끌었습니까? 재판 과정이 참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예.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3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일단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재판이 고의 지연됐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나 열렸고 기소 2년 만에 첫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는 것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휴가를 쓰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판에 좀 걸림돌을 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재판부가 전원 교체가 되고 나서야 재판에 속도가 붙은 셈입니다. 예, 그렇게 된 거군요. 그 사이에 송철호 시장이나 황운하 의원은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재판의 결과만 두고 보면 취지만 두고 보면 의미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네. 당사자들이 이렇게 임기를 채우고 난 걸 보면 그럼 재판은 뭐하러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송철호 전 시장은 지난 6월에 4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이 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고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오늘 선고 이후에도 밝혔듯이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4년의 임기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그 윗선 문제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불기소 처리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예. 이 청와대 윗선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여당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서울고검에 지금 항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고검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재기수사,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1심이긴 하지만 일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도 이제 재판들이 또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른바 윤 기자 얘기한 지연된 정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이건 참 분명히 좀 생각해 볼 대목이군요. 예, 윤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염원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초 표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했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일정을 앞당겨 내일 단행할 예정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0월 헬로윈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지만 결국 예측이 빗나갔다며 자신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인사들을 한 명씩 호명한 뒤 부산 시민들과의 약속을 위해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부산 현안 사업들을 엑스포가 무산됐다고 속도를 늦추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을 하고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나 긴급 대응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패배지만 너무 큰 표 차이 때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전망이 왜 그렇게 빗나갔는지도 이제는 냉정히 분석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투표장의 분위기는 파리 현지에서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ake Korea a place again, which they did. From nothing. 6.25 참전용사이자 영국 국민 가수인 콜린 태커리 씨까지 등장한 최종 발표에서 한국은 공적 개발 원조 확대를 약속하며 개도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Korea will be your trusted partner. We will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least developed nations. 하지만 투표 결과는 165개국 중 29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에 축구 스타 호날두까지 등장시킨 사우디아라비아는 119표, 이탈리아는 17표였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한국 대기실에선 탄식이 흘러나왔고 한덕수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밤을 지샌 부산 시민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어떨까 그런 느낌 때문에 후회도 좀 남고 그래서 후회 눈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유치 염원을 담아 경기에서 부산까지 460km 국토 대장정에 나섰던 한 시민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 응원과 단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더욱 발전하고 또 힘을 가지는 에너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한 대장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치 과정에서 쌓은 국제 외교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국가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서 이번 주말 수석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구인난에 엑스포 실패 여파까지 겹치면서 인선이 끝난 참모진부터 내일 먼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선 지난 정부에서 있다가 없어진 정책실장을 신설해서
3실장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해 대통령실 체제를 개편합니다. 비서실 소속이던 경제와 사회수석이 정책실로 옮겨가고 과학기술수석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책실장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내정됐고 국정기획수석실 비서관들은 정책실 산하로 흡수됩니다. 일단 2실 6수석에서 3실 5수석 체제로 바뀌는 셈인데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선도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대규모 개각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장관에 대한 교체 검토는 엑스포 불발에 대한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민주당이 한 차례 실패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다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앞서 오늘은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관련 1인 시위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뤄졌습니다. KBS와 MBC, 방통위를 포함해 총 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된다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방송 장악의 음모가 사실상 일정 부분 중단이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사 탄핵 근거인 검찰청법 의거라고 잘못 쓰는 실수로 다시 철회했다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목요일과 금요일 예정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며 본회의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툭하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 이쯤이면 중독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여야가 본회의에 합의했다며 여당 반발에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이 사실상 무산됐고 YTN 대주주 변경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당 기간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박지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대 5달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다수 야당의 폭거라고 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5명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멈추면 방송사 재승인 제허가를 못해 상당수 방송사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MBN은 오늘 3년의 재승인이 허가됐지만 연말 재허가가 필요한 KBS2와 SBS 등 34개 방송사 155개 방송국은 심사부터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연합뉴스TV와 YTN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도 채널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킬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인수가 사실상 불어된 을지재단은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이번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소위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 같은 신당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과거 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 최지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당 득표수에 따라 비례의석을 단순하게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행 선거제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김부겸 전 총리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야합거래라고 했고 친문 홍영표 의원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지역구는 더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명분론과 현실론을 비롯해 지역별로도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최종 결론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연일 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는 오후 들어서 눈발이 날리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서 내일 서울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곽승한 기자, 지금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밤 9시가 지났지만 강남역 중앙차로엔 버스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장갑에 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채 귀갓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눈은 소강 상태지만 날이 저물면서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이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 등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대관령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시베리아 대륙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 경상권 일부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들 지역은 도로에 살얼음 등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환절기에 시작된 독감과 폐렴이 12월을 코앞에 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감염이 반복될 정도로 유행이 거센데요. 해열제 등은 소아과에서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약 7개 품목을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요즘 약사들은 어린이 해열제를 못 구해 난감합니다. 최대한 구하는데 진짜 없는 날은 저도 방법이 없으니까 아픈 아기를 안고 약국을 막 돌아다니시는 거죠. 약사들이 볼 수 있는 조제약 도매 주문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용 해열제 시럽 재고가 없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약을 구하러 다니는 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거의 항상 품절이에요. 항상 품절.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재고가. 그래서 처방을 잘 못 받아요. 어린이용 약품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열제, 천식 패치 등 7개를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모두 어린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지만 대체할 만한 다른 약도 별로 없는 품목들입니다. 소아가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작다 보니까 채산성 등의 문제로 해서 그 제약 업체에서 공급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국내 허가를 못 받은 약품을 비상 수입할 수 있고 보험 약값을 올려줘 제약사들이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수사력 부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에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내부의 정치 편향과 인사전횡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한 신문에 기고한 건데요. 공수처는 해당 검사가 윤리 강령을 어겼다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석 공수처 수사일부 부장검사가 법률 전문지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공수처에서 1년간 근무한 소회를 밝히면서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이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신랄하게 조직 내부를 비판했습니다. 올해 초 영국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를 수사 경험 없는 검사에게 배당하고 더 나아가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며 미리 찾아놓은 판례 자료까지 넘겨줬다고 폭로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업무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년 검사 생활 동안 별일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적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며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처럼 지낸다며 인사 전횡도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검사 기고 내용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사 직함을 이용해 외부에 기고할 때는 미리 공수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윤리 강령을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 차장은 이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줄사표와 초라한 수사 성적으로 도마에 오른 공수처가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 또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회계 전산망이 15분 동안 마비됐습니다. 다행히 앞선 사태와 달리 사고 원인은 빨리 파악했습니다만 이쯤이면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전용 회계전산망인 2호조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33만 명이 예산 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오늘 낮 1시 반쯤 갑자기 이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중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15분 만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외부 침입 방지 시스템인 IPS가 고장나면서 생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IPS 내부 하드디스크 장치 고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킹 시도 등의 흔적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건 이달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행정 전산망인 세호를 시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와 모바일 신분증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 전산망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3년, 4년 단위로 바뀌니까 책임에 대한 보상도 아무래도 받지 못하고 저럴 때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정부는 노후 전산 장비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또래 여성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과외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죠. 그런데 한 남성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교사에게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인 척 접촉한 뒤에 집에서 수업해달라고 한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체 이 사이트가 얼마나 허술한지 안윤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70만 명이 가입한 과외중개 사이트입니다. 35살 A씨가 이달 초 이 사이트를 통해 여성 교사에게 접근했습니다. 학부모를 사칭해 중학생 딸 과외를 해줄 수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이 오자 일하는 모습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뜸 혼자 사냐고 묻고는 당장 내일부터 집에서 수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여교사가 가정 방문을 거절해 수업은 없었습니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은 이전부터 이어졌습니다. A씨가 계속 여교사에게만 접근하자 6월 사이트 운영자는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바꿔 8월 재가입했고 다시 여교사를 집으로 부르다 계정이 영구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타인 명의로 또 다시 가입했습니다. 아직 A씨가 이 사이트로 범행했는지 드러난 건 없지만 일각에선 사이트 인증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학부모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과외를 받을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니 손쉽게 본인 확인이 됐습니다.
운영사 측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50대 운전자가 간밤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줄줄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아파트 입주자로 확인됐는데 하루 종일 경찰 연락에 응하지도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으며 돌진합니다. 차가 멈췄는데도 가속 페달을 밟아 헛바퀴까지 돕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한참 동안 현장을 살펴보더니 차를 세워둔 채 별다른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감춥니다. 일부 주차 차량은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부서진 차량 파편이 주차장 곳곳에 널브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박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랬지. 이런 사고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 오늘 새벽 0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인 50대 A씨가 차를 몰고 주차 차량 1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주차장으로 달려왔지만 운전자 A씨는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갔대요, 어제. 네, 그럼 그 현장에는 그 사고 차주는 없었네, 그죠? 네, 없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에게 연락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응답이 없었습니다. 연락 두절이지 뭐.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뭐 내일쯤 되면 아마 연락 내가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출산율 감소, 혼인율 감소, 저도 계속 전하는 입장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이번에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지는 걸 감안한다면 4분기에는 0.6명대가 전망됩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 몇 달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 있던 곳입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아이들 노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실제로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입니다. 1년 전에 0.8명에서 0.1명이나 떨어졌습니다. 월 출산율로는 2019년 11월 이후 4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코로나 때 혼인을 했던 게 지금 아직 그래서 올해가 조금은 폭이 좀 큰 걸로 좀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고요.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까지 0.6명대로 추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출산을 둘러싼 충격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은 매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도 폐교 수순을 밟고 있고 군 병력 부족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미혼일 정도로 결혼을 기피합니다. 우리가 이 가임성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미래 출생아 수가 더욱더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올해 출생아 수는 20만 명을 간신히 넘길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홍콩 H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두고 원성이 높은데요. 특히 고령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고령자들에게 ELS를 권유하는 게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면서 관련해서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한들 판매사 책임이 면제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금감원도 전수조사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라 은행들은 전전긍긍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투자 성향인 주부 A씨는 손실을 볼 수 없다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일정 수입이 없는데도 은행이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주부가 아니고 수입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금융회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안전 판매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듯이 원금이 손실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도 설명 위반으로 전체 판정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판매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도 증권사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 등에게 권유한 것 자체가 적절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연 설명을 하고 지금 투자 권유를 한 건지 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의문이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ELS 상품의 원금 손실 규모는 4조 7천억 원대. 현재 H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ELS 상품이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등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고 따라서 징수액도 2조 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모 씨. 작년 이맘땐 85만 원가량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지만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종부세는 저기 집안채밖에 없는데 사실 너무 부담되죠. 재산세도 여기 되게 많고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주택 보유자 중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총 41만여 명.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10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20% 가까이 줄어든 공시가격과 세금 규제 완화 영향이 큽니다. 덕분에 올해 주택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세금 51조 원이 덜 거쳐 세수 사정은 악화일로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정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내년에도 종부세가 예상보다 덜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의 교부세 형태였기 때문에 예산 운영 이런 면에서도 다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 논란은 해소했지만 계속될 수 있는 세소 부족은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카카오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창업자 요청으로 구원투수로 영입된 인물이 카카오 임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맹비난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내후 외환 카카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그룹 전략을 짜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해 삼성 SDS 입사 선배이자 네이버 공동 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를 경영지원 총괄로 선임했습니다. 창업자의 30년 지기를 구원투수로 영입한 셈인데 그런 김 총괄이 카카오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리부서 실장이 경력이 많은 개발부서장보다 2배 넘는 연봉을 가져가는가 하면 특정 부서 직원들은 한 달에 12번이나 골프를 친다며 카카오가 골프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00억 원대의 제주도 부지개발 프로젝트도 자사 직원을 쓰는 대신 하청업체를 고용했고 이 과정에서 결제나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은 회의에서 고성과 욕설을 해 사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이 같은 부조리와 임직원들의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김 총괄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임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지 140명이 넘는 대표이사를 만들고 각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해결사로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폭로전과 막말 속에 회사의 병폐가 드러나며 카카오가 자중질환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형 게임 업체의 홍보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어떤 일인지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연 기자, 먼저 이 영상에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넥슨이 지난 23일 메이플 스토리에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냥 봐서는 별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컷을 쪼개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손가락 모양이 나오는데요. 남성의 신체 부위를 뜻하는 비하의 상징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그런데 영상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네, 이 영상을 그린 작업자가 과거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올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누리꾼들이 문제의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넥슨과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는 사과했고 해당 직원은 퇴사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단체들이 마녀 사냥이자 억지 검열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온라인에는 기자회견을 열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화면에 뭐 이런 표시를 끼워 넣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보인 건지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거군요. 그런데 다른 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네, 포스코는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신입사원 채용 공고 영상이 비슷한 손 모양으로 남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석 달 전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자 포스코 측은 어제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GS25가 집게 손 모양 홍보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당시에는 다른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제품에서 비슷한 손 모양 그림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뭐 여혐이든 남혐이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게 사회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했죠. 짧은 머리를 하면 페미니스트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어제 전형적인 혐오 범죄로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해화역 시위가 대표적입니다. 남성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해서 커뮤니티에 올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서 여성단체들이 규탄 시위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남혐이든 여혐이든 서로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 우리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합니다. 젠더 갈등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앞다퉈서 젠더 갈라치기를 했고 서로 배관시하고 서로가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제로섬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이고 정치인들이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가운데 가장 어린 10개월 된 아기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에 대한 비판이 컸죠. 이번 인질 석방을 계기로 어린이를 전쟁에 이용하는 하마스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되는 여성의 품 안에 빨간 머리 아기가 보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0개월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 4살 형과 함께 납치됐는데 가족 모두 휴전 닷새째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se the enemies of Hamas? Are these the enemies of anyone? Should these children be used as bargaining chips? No, they shouldn't. 죽은 줄 알았던 딸 에밀리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아빠는 이제 아이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Shocking, disturbing part of the meeting was she was just whispering. Couldn't hear her. 휴전 개시 후 지금까지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들은 총 59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는 하마스의 잔혹함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타를 당한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aque fois qu'un enfant pleurait là-bas, ils lui ont menacé avec une arme pour qu'il se taise.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다음 달 2일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인도 북부의 터널 공사 현장에 매몰돼 있던 인부 41명이 기적처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확히 16일 만입니다. 초대형 드릴 같은 장비들이 고장나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흙을 파내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용 관을 빠져나온 첫 번째 임무가 구조대원들과 부둥켜 안습니다. 하나둘 관을 통과해 인부 41명 모두 생還에 성공했습니다. 매몰 16일 만입니다. मैं स्वस्थ हूँ, कोई दिक्कत नहीं है। मेरा फोटो पास में ही है, मैं बिल्कुल सही हूँ। आप लोग से दुआ है, आपकी मेहनत है।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2일 오전.
인도 북부 히말라야의 우타라칸드주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터널 입구에서 200m 지난 구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초 구조 작업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들의 생사가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면서 빨라졌습니다. 인부들이 매몰된 곳까지 작은 관을 뚫어 음료와 의약품을 전달했고 같은 방식으로 직경 80cm의 원형 관을 넣어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초대형 드릴이 금속 대들보에 부러지는 등 고비도 많았는데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흙을 파낸 끝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और रोक आता है तो हमारी लेबर खुद उसे हिल्टी से और गुदाली से तोड़ के अपने निकालती है. 인부들은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최고의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 브루노 마스가 리메이크한 건가 싶지만 실제로는 AI 프로그램이 목소리를 베껴서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이런 AI 커버곡들이 SNS에 넘쳐나는데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불러낸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독특한 창법과 목소리를 AI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뉴진스의 노래에 더딥힌 이 곡의 조회수는 200만을 넘겼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열창하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도 AI의 힘을 빌려 되살아납니다. 유튜브의 AI 커버곡 플레이리스트들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원작자들과의 협의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음악 시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가수들의 실현권을 침해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AI 커버곡을 마치 해당 가수의 실제 녹음처럼 업로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곡들의 저작권 역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학습 DB에 어떤 음악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걸 학습해가지고 AI가 그 생성물을 만들어낸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음악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거. 정부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하면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He's 35 years old. He still lives at home. He's going to take a stick of dynamite to get me out of my parents' house. 멀쩡한 아들이 부모 집에 붙어 살며 호텔급 서비스를 누립니다. 넌더리가 난 부모는 아들을 떼어내려고 남자 길들이기 전문가를 고용하죠. Je t'aime, maman. Moi aussi. Et je t'aime, papa. Moi aussi, mon poulet. 부모는 가전 6탄전을 벌인 끝에 아들 탕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40을 넘긴 탕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을 탕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탕기족을 쫓아내려는 소송이 한 해 9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마 내쫓지는 못하고 챙기고 걷어먹이는 게 우리네 부모님들 마음이죠. 입이 그렇게 짧으니까 살이 안 붙는 거야.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부모 집에 들어누워 놀고 먹는 탕핑족이 신종 직업으로 분화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에 술 드신 아버지 대리운전까지 가사를 돌보는 전업 자녀인 셈입니다. 대개 부모 연금의 40%쯤을 떼어주는데 월급이 우리 돈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랍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쯤이고 거기에 숙식까지 해결되니까 괜찮은 셈이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자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서 빨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캥거루족에 비하면 그나마 건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부모가 그럴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흔히 결혼 적령기로 여기는 30에서 34살 한국 청년 10명 중에 6명이 미혼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통계 청년으로 잡히진 않지만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미혼 비율도 각각 셋 중 하나, 다섯 중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적었는데 말이죠. 전체 청년으로 따지면 열의 8배나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도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셋 중 둘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용돈 받아 생활비를 대는 청년도 10명 중 3명에 이릅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만큼 좋은 부동산 투자는 없다거나 캥거루가 최고 재테크라는 자조적 우스개가 나올 만도 합니다. 지난해 다른 조사에서는 50살 미만 성인 10명 중 3명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살도 30살도 아닌 50살이요. 일본처럼 캥거루도 고령화하면서 평생 독립하기 어려운 중장년 캥거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주름살을 펴드리려면 결국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으뜸입니다. 비혼과 만혼, 무자녀, 그리고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는 저출생까지 모든 해법이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1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8도,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와 강원, 충북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일부 강원과 경기 북동부, 경북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전국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광주, 전남 서부에 1에서 3cm,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부산이 영하 1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인천이 영하 1도, 홍성은 영상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29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